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앞에서 뵙습니다. 네. 예.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취임한 국민의힘 오늘 사무총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주요 당직자 인선 발표했습니다. 네, 사무총장에 이철규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강원도 동해, 태백, 삼천, 정성군 지역구고요. 친윤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 국민공감의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핵관이라고 불려지는 의원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대구 동구을 지역구의 강대식 의원이 임명됐는데요. 유승민계로 알려져 있어서 탕평 인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친윤 색채가 강한 인사들이 많이 내정이 됐는데요. 사무부총장 가운데 전략부총장에는 울산 중구의 박성민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서울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 수석 대변인의 유상범 강민국 의원, 그리고 대변인의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김혜령 김기현 캠프 수석 대변인 이렇게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에 같이 임명된 김민수 전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나경원 전 의원과 가까운 인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신임 주요 당직자 인선 발표했는데 오히려 주목은 다른 분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어제 그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게 아마 중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5.18 정신,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항쟁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여러 얘기들을 했네요. 네, 어제 예배에서 전광훈 목사는 우리가 김기현 장로를 밀었다. 근데 우리에게 찬물을 던졌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데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고 공감을 밝혔는데요. 전 목사가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묻자 김재원 의원은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아닌가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전광훈 목사가 내가 200석 만들어주면 당에서 나한테 뭐 해줄 거냐라고 묻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 가서 목사님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재원 위원은 기자들에게 발언 배경을 질문을 받고 현재 개헌 움직임이 없지 않은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뒤 얘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질의응답을 할 때,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와 대화를 할 때는 네. 뭐 개헌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인데 이제 기자들 앞에서는 그 개헌할 생각이라는 것이 뭐 개헌이 옳지 않다기보다는 네. 개헌할 예정이 어차피 없다라고 네. 하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일단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을 바꿔서 목사님한테 야단 맞으시겠네요. 그 한편 전당대회에서 낙선한 황교안 전 대표는 조작이 의심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네, 황교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거 조작이 의심되지 않습니까? 라는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 경선 중앙선관위에 K보팅 시스템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모바일 투표 첫날인 3월 4일 16시경부터 투표 참여자 수 끝자리가 5초마다 10의 배수로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는 첫째 날 투표인 수의 끝자리 숫자가 95번 연속으로 같은 숫자가 나온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확률은 10분의 1의 95제곱이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확률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얼핏 들으면 일타 스캔들 같기도 하고. 네, 수학을 그죠. 예,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힘 당직자 인선에 대해서 친윤 그리고 영남에 편중되었다는 지적 있습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기현 대표가 첫 일성으로 뭐 연표탕이라는 걸 원래는 김장연대라고 해서 대통령실에 뒷심이 있다는 걸 전당대회 과정에서 숨기지 않았지만 사실 당내 여론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탕평책을 펴겠다, 포용을 하겠다. 포용과 탕평책을 펴는 것은요. 일단 인사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사가 그만큼 중요했는데 이른바 안철수계 누가 지명될 것인가 상당히 관건이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른바 친윤. 이게 김기현 당대표의 신임 당대표 오로지 본인의 의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국면이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총선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사실 총선에 이런 밑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국민들이 이 과정 다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처음 채점표를 국민들께 내보였을 때 인사는 연포탕 강조했던 부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번 인선을 보면 총선 공천이 어떻게 갈 건지도 알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과도한 생각하십니까? 해석인 것 같고요. 과도한 해석.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인사가 친윤계가 주로 전면에 포진됐다는 거하고 영남 인사 그리고 강원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이라든가 유상봉 의원 뭐 이분들이 또 강원도 출신이시니까요. 그 핵심적인 자리에 수석 대변인 그 사무총장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분들도 이제 영남 분들이 많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연폰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선거 때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선거를 치르고 나면 자기 사람들을 또 채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현실 정치에선 존재해요. 그건 결국은 이제 대표의 결단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을 이제 유승민계 의원으로 거기도 충원을 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이제 윤희석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넣은 것으로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의 구색은 마치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것은요. 결과론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이런 인선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효율성을 가지고 제대로 상황 대처를 잘해서 당 지지도가 올라가면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누가 됐어도 자기 사람들 쓸 수밖에 없다. 아니 대개는 그렇다는 거죠. 뭐 네. 대개의 경우는 뭐 만약에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막 섞고 나서는 사실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 사람을 쓰는데 이것이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문제, 얼마나 성공할 것이냐의 문제,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요거만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그 광주 민주항쟁 그러니까 5.18 정신의 헌법전문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 표시라고 생각을 해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리라는 것은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들도 사실 저희도 최고위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개인의 의견이 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의견입니다. 아, 최고위원이 한 것도? 예, 최고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다 개인의 의견이고요.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 것은 다 아하, 개인의 의견입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저희들도 각자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느슨한 상태예요. 이걸 가지고서 뭐 뭘 써라라든가 뭘 요구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광훈 목사님하고 만나서 한 얘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과했다고 보이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냥 개인의 의견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과했지만 개인의 의견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개인의 의견이다.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 의견일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중책을 생각했을 때 대통령의 공약을 번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이건 진정성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른바 호남표를 얻으려고 그 당시에는 뭐 립서비스란 얘기는 본인들이 나누는 대화 중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도요. 이 선거 국면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는 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석 최고위원인가요? 김재원 최고가? 예, 득표도 상당 부분 한 거예요. 자기가 당원들의 힘을 얻고 그 자리에 갔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더해가지고선요. 사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임종석 전 실장 재판부에서 북한에 가서 살라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말씀이란 취지로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이게 당 지도부, 집권 여당의 당 지도부의 사실 저는 단면이다, 민낯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늘 이렇게 긴장이 넘치십니까? 파이팅이 넘쳐서. 아니 원래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하루 와가지고 방 분위기를 잘 못 읽어요. 그래요?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야시 오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했지만 사실 긴 발언의 맥락을 보면 거의 뭐 설명까지 곁들여가면서 거의 침략을 부인한 정도까지 갔습니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 발표하고 이번 주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요. 심상치 않은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난 3월 9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한 하야시 외무상은 강제동원 표현의 적절성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것도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일본 의원들이 한국의 새로운 사죄나 반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고 요구를 하자 하야시 외무상은 추후 정부가 어떤 입장 발표도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대통령실은 일본 피고 기업의 미래 청년 기금 참여를 두고 한일 정부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단체인 정경련과 게이단레는 간담회 개최를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 강제동원 해법, 그러니까 지금 한일이 내놓고 있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해법을 내놓았고 일본은 없는 것이죠. 그대로 그냥 네. 가자라고 했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음. 강제동원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놓은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본의 강제동원 해법이 없다는 것은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동원에 대한 해법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강제동원에 대해서 일본의 예전부터 입장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소되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강제동원이라고 부를 만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아예 규정상으로도 책임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죠. 예. 생존 피해자 3분이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원고 5명 중에 생존자인 양금덕 김성주 선생, 그리고 일본 제철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선생 등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소송 대리인을 통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 지배,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에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법률적 용어들이 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걸로는 그렇게 우리는 일본 기업한테 돈 달라 그런 거지 딴 데 돈 달라 그런 거 아니다. 저 사람들 잘못했다 그래야지 딴 사람 통해서 돈 받는 거 우리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민법상 조항에 따르면은 뭐 대위 변제라는 것 자체는 가능한데 제3자가 대위 변제하는 거에 대해서 채권자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막힌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예. 예, 그 민법 조항을 이번에 근거로 해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예.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돈만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돈에 관련되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사과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문제인 것이니까. 네, 일본 기업의 사과를 기본 전제로 피해자들을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3자가 변제를 하게 되면 그 당연한 전제 자체가 무너져 내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본이 예를 들어서 그런 자체가 없었다,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징용이라는 게 42년, 43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는 관알선, 그러니까 관이 알선하는 것과 모집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뭐 그때는 자발적으로 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송을 냈던 그 신모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 100명을 모집하는데 500명이 평양에서 그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갔다 왔다고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내가 여기서 듣던 거하고 얘기가 많이 다르더라. 뭐 이런 걸 가지고 소송을 내셨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44년도에는 징용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니까 징용법을 만들어서 20만 명이 그때 징용돼서 갔거든요. 관할선과 모집으로 해서 갔던 게 50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44년도에 징용법을 통해서 간 게 20만 명입니다. 징용법은 명백하게 강제로 간 거잖아요. 이거는 본인들이 그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월급을 줬다. 갔을 때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법을 통해서 강제로 젊은 사람들을 끌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강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속 좁은 행위죠. 예를 들면 양국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쓰고도 어쨌든 이게 남북 관계, 그 북한의 어떤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위협 앞에서 이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손 잡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통 크게 제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런 식의 발언을 해서 참호를 끼얹는 거는 정말 협량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우리 정부나 대통령이 앞으로 건설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것은 뭐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일본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일본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본 정부가 이제 이것도 그 과거에 이제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 다양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도 다양한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양국 관계의 큰 틀에 있어서의 가야 될 방향에 작은 걸림돌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뭐 그걸로 인해서 다 뒤집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뒤집기가 그렇다고 하기에는 외무상이면 총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무상의 한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도 이건 이제 대통령실의 몫이 됐는데 부담이 더 늘어난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야시 외무상이 우리 네. 대통령실에 부담을 많이 줬네요. 그러니까 예. 한일 정상회담은 정말 코앞에 두고 윤석열 정부의 스텝이 꼬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일본 외무상의 어떤 발언 자체를 통제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피해자들의 동의만 못 구한 게 아니라 이 과정까지 오는 정말 이 파장이 엄청났잖아요. 왜 우리 정부가 대신 재단을 만들어서 갚아주냐. 그렇다면 최소한 일본 정부와 협의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화도 좀 부족했구나. 그렇다면 이건 대단히 직선적으로 추진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아까 짚어주셨지만 이게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제3자가 변제하려면 당사자분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럼 이런 법적 검토도 충실하게 됐다라고 보기 어렵고 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라는 것도 한일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이런 외무성의 발언이 공식화돼서 나온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이 외교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가 앞으로 남은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보여줘야 될 부분인데 너무 한미 공조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좀 기계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이란 표현 분명히 필요하지만 너무나 좀 목을 맨달까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의 실정이라고 못 박아서 이 맥락을 지우고서 굉장히 좀 한일 관계를 좀 기계적으로 추진했다는 그 단면이 지금 이런 발언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근데 한일 관계 개선은 사실은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있어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방법론에 따라서 다른 것이긴 하지만 뭐 한일 관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심지어는 IMF 때 일본이 그 단기 외채를 중장기 외채로 전환해 주는 바람에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았다. 가장 많이 도와준 나라가 일본이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그런 극찬까지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6,100억인가 되는 그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정부의 돈으로 그때 당시에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7만 명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금을 만들어서 배상을 하는 것들이 처음은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한일 관계가 돌파돼야 된다.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는 그런 김대중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한일 관계에 있어서 누가 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결정하신 부분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는 일본 정부에서도 이런 망언 같은 것들을 또 적었고 상당한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나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 정부가 좀 도와주지 않네요. 안 그죠? 도와주고 일본 네. 망언은 계속 있었어요. 네, 네, 그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있었죠. 네. 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참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네, 이 자리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모두 참석을 했는데요. 이정미 대표가 연설을 하는 도중에 민주당 지지자로 보이는 군중이 야유를 보내고 연설이 잠시 중단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서 항의에 들어갔는데요. 위선희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분노조차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작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라고 하면서 어제 일이 처음도 아니었거니와 갈수록 심해지는 정도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모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장외 집회에 나온 분들이 권리당원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당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의 송갑석 의원이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께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발언자를 모욕한 것은 광장에 모인 시민 모두를 모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일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최근에 자진 사퇴했는데 한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앞으로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그 사퇴한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네요. 네, 김일범 비서관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고요. 지난 3월 10일 일부 직원들에게 모두 건승하시라라고 하면서 자진 사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교 프로토콜 실무를 담당하는 참모가 사퇴한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빈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작업에서 실책을 해서 이 책임으로 경질되었다는 설도 나왔는데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가족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많이 힘들어했다라고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김 비서관이 대사급 제외 공관장으로 발령이 나거나 민간 기업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이다 이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민주당과 정의당의 갈등에 대해서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뭐 저는 민주당과 그 정의당의 공조를 별로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게 옳다고 생각도 별로 안 합니다만 그러나 그 공조가 무슨 어떤 사람이 소리 한번 쳤다고 그래서 깨진다면 그 공조도 아니죠 뭐. 알겠습니다. 시원시원하시네요. 네. 네. 예. 장인미 변호사님. 네, 사실 이런 모습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뭐 유시민 전 장관이 정치인은 태생적으로 조롱 멸시를 견디는 직업이라고 최근에 뭐 이렇게 쓰기도 하셨지만 아주 공개적으로 야유하고 그리고 막 비토를 하고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과 공조해 나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른바 쌍크리 특검도 그렇고 같이 좀 합을 맞춰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하나의 좀 사례로 그런 공조가 깨지거나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일 뭐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김종혁 위원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를 바라지 않는다 하는 것만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바랄 리가 있겠습니까? 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SVB 파산의 충격파가 있습니다. 이틀 만에 뉴욕주 시그니처 은행이 폐쇄됐다. 예,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네, 지난 9일 SVB는 예금이 줄어든 탓에 대부분 미국 국채로 구성된 매도 가능 증권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손실을 봤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스타트업 메신저를 통해서 소식이 빠르게 전파가 되면서 뱅크런이 일어나고 결국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 은행 업무를 주로 맡아왔던 상업은행이죠. 시그니처 은행이 12일에 폐쇄가 됐는데요. 가상통화 업계가 어려운 데다가 실버게이트, SVB가 잇따라 파산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의 규제당국 금융서비스부는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를 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제인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자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줄을 서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뱅크런이라는 게 예금을 인출해서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는 돈이 안 남아 있는 것이고, 네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을 지금 전화로 좀 연결했습니다. 전문가분을 연결해서요. 나머지 세 분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함께 좀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붕괴하는데 단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게 은행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믿고 있는 기관인데 그것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니까 이 초고속으로 이렇게 파산하게 된 배경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경제는 심리인데요. 이 입소문보다 빠른 SNS 영향력입니다. 은행 가서 줄 서서 돈 빼면 늦는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대거 인출하다 보니까 36시간 만에 55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예금주가 대부분 이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워낙에 이 IT 기기를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들이 고객이고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은행이 좀 위기에 빠져 있다. 요즘 이게 돈줄도 막혀 있는 데다가
차입도 잘 안 된다라는 소식이 듣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대고 인출했다는 건데 지난 9일 하루 동안만 전체 자산 한 2천억 달러가 넘는데요. 277조 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 420억 달러, 55조 원 상당이 인출이 된 겁니다. 보유 자산의 4분의 1이 하루 만에 빠져나갔다? 주가가 이 때문에 하루 만에 60% 폭락을 했고요. 이 대형 불능 상태가 되니까 미국 금융당국이 나서서 영업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 영업 중단 조치를 일단 내렸고, 그래서 이게 은행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나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초기 대응을 잘했다.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미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절대로 공적 자금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금 전 세계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이스라엘, 스웨덴 11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다 비상이었습니다. 블랙 이대로 그대로 월요일 날 주식시장이 개장하면 블랙 먼데이 재현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조치를 내놔라 라는 압박이었고요. 결국 이제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예금 보호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 큰 충격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 뱅크런에 대한 공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에서 확인하셨지만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는 서부에 있는 은행이라면 동부에 있는 가상화폐 전담은행 시그니처 뱅크가 이 영향으로 파산한 겁니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이 시그니처 뱅크라는 건 최근에 이제 청산 선언했던 실버게이트와 더불어서 미국 암호화폐 시장이 1, 2위 업체입니다. 동시에 둘 다 이제 망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비슷한 이유로 파산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은행들이 더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지금처럼 미국 정부가 공적 자금을 계속해서 투입할 것인가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소장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은행이 다 적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맞습니다. 결국 금리 문제가 아니라 이 은행 자체가 투자를 잘못한 것이 그 파산의 더 큰 원인 아닙니까? 아마 이제 그건 뭐 선우, 좌우, 뭐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 있는데 닭이 먼저냐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미국의 이제 이 초저금리가 지난해 3월만 하더라도 제로 금리였거든요. 네. 그걸 1년 새 4.5%나 올렸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부담이 가장 먼저 지금까지 예상을 입었는데 어디가 터질 것이냐가 관건이었거든요. 그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였느냐? 가상화폐 전담은행, 스타트업 전담은행이었습니다. 여기는 일반 은행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 은행은 예금 받아서 대출로 조금 이자 챙기는 예대 마진을 챙긴다면 여기의 경우에는 예금은 IT 기업들이 저금리 상황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예금은 쌓이는데 대출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기는 대출할 이유가 없고 대출 담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금리가 한꺼번에 많이 오르다 보니 이제는 예금을 찾아 써야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 뱅크런이 시작이 된 거고 아마 지금과 같은 이제 고금리와 뱅크런에 대한 공포가 지속이 된다면 그렇다면 제2, 제3의 실리콘밸리 은행은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파장 상당히 좀 주목되는데요. 일단 국민연금이 한 300억 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돈은 회수는 가능한지 여부와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제 국민연금 것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변심하지 않는 한 미국이 외국이다, 다른 투자자다, 다른 조건만 세우지 않는다면 지금 국민연금이 이 은행 주식 한 10만여 주 300억 원 상당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보유 한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우리는 5천만 원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25만 달러 3억 3천만 원까지인데 근데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 밖에 있는 금액이 95%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도 만에 하나 그 규정을 따른다면 투자금 매수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주식 거래가 정지가 돼 있고 제3자 방식으로 자산 유동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이제 이 나머지 자산을 처박해서 매각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그 상황인데 지금 워낙에 뱅크런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자금 매수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어쨌든 미 연방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예금자 전원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원금 매수는 가능해졌지만 그러나 최근 들어서 미국이 말을 많이 바꿔서 IRA라든가 반도체 칩스법이라든가를 보게 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건만 내세우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타날 가능성은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할 가능성. 그거는 아마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제2, 제3의 은행들이 계속해서 지금 미국 전역에 5천여 개 은행이 있습니다. 지금 터진 것은 3, 4개 은행이에요. 3, 4개 은행인데 더 간다라고 하면 그걸 지금 미국이 해결해 줄 거냐? 미국도 지금 자체적으로 보면 연방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되는데 여소야대가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늘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한도를 높여놓은 상황에서 여기다 공적 자금을 거대하게 뭐 밑빠진 독에다가 이제 물 붓듯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김수진 평론가님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태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가 막심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이 게임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에도 IT 기업들은 대부분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직접적으로 IT 기업이 투자한 이제 손실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고요. 또 하나 외환 시장입니다. 만에 하나 이게 계속 이어지면 오늘은 환율이 20원 넘게 떨어졌지만 외환 시장 그리고 환율 불안하고요. 또 하나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이번 달에 빅스텝 가려던 걸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동결 내지는 베이비 스텝으로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빅스텝 가능성이 지금 제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어떤 스텝을 이제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이걸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크게 올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금리를 아주 낮게 올리거나 아니면 동결까지 가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니까요. 당연합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한판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